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개교 300주년을 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느냐라는 그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300주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던 성원영 교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 회의들이 올해 140주년을 기념하는 한러회의가 열렸을 텐데 그 140주년을 기념하는 회의에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개교 300주년을 기념하는 그 타이틀이 같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저희들 대한민국에게는 몇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는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한류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는데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한국학의 시작을 알린 곳이 바로 이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30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대학의 이름은 도시의 역사와 함께 또 이 도시를 창건하고 또 근대화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있었는데 그 많은 세월을 지내온 국가 지도자의 운명과 함께 이 역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거죠. 피터 대제의 명령으로 이 대학교가 개교가 되었고 이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도 같은 해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세운 교육과 과학의 기초가 있었기에 러시아 제국의 영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혁명기를 거치고 또 개혁 개방기를 거치면서 레닌그라드 대학교로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러시아의 그 수많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멘젤레이프를 비롯해서 파블로프 또 수많은 사회과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바로 이 대학교의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의 최고의 국가 지도자로 지금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과 그 전 메드베제프 총리 또 전 대통령이시기도 했죠. 이분들이 모두 페테르부르크 대학 국립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한러 관계의 발전을 모색한다면 그 페테르부르크 대학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시각 또 관계 설정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인다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아마 우리 서울에 있는 롯데 호텔 앞에 푸시킨 동상이 서 있는데 바로 이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동양어학문학부의 일들에 박경리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동상 1m 35cm라고 합니다. 그 입상이 서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개의 동상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우호관계의 증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개교 300주년에 이르러 오늘과 같은 회의를 하는 것은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코멘트를 하면 제재 국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포인트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서방에 의존하던 또는 서방을 모방하던 교육과 과학의 시스템을 좀 더 러시아의 전통에 근거한 역사에 근거한 교육 체계로 바꾸자라고 하는 결의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페테르부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모스크바 국립대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도 그러할 것이고, 바로 이 페테르부르크 시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고등교육의 중심 센터가 러시아의 전통과 역사에 기초한 러시아 교육과 발전의 이정표를 새롭게 세워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이 이 두 대학의 진로에 대해서, 이 두 대학의 향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고 언제 끝날 것인가, 가장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궁금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러시아의 지금 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전망을 한번 진단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호 논설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병호입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것부터, 그 다음에 2년 넘게 지금 진행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이렇게 결속되고 우리와 한러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종결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게 한편으로 두렵지만은 각자 생각한 걸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대선이 이제 11월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진로가 어떤 세계의 어떤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 어떤 그 한러 관계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지원폭 같은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거라는 건 이제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제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보다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전쟁 의지가 강하지 않나. 우크라이나에 어떤 러시아 본토 공격도 있고, 사실은 푸틴은 그동안에 보면은 휴전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를 많이 내비쳤지만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약간 좀 강성적인 거, 영토를 갖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회복, 이런 측면에서 계속 약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에, 서방에 대한 어떤 지원이 언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로 약화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따로 잡아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저희가 마크롱 외교안보 수석이 방한해가지고 저희 언론인들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은 서방이 2년 이상의 어떤 전쟁으로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피로감 이걸 느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러시아에 대한 어떤 러시아를 갖다 악으로 보고 러시아는 반드시 체결해야 할 세력으로 보면서 강한 전쟁 의지, 한국에 와서도 우리의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 지원을 촉구하러 왔었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 서방이 2년이 넘었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이게 더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아무튼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결국은 우리가 종전은 안 되더라도 우리 남북 관계의 어떤 휴전의 형태라든지 거기에 이제 국제적인 어떤 감시위원회 두고 잠깐 휴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가장 큰 거는 어떤 미국과 어떤 서방의 어떤 지원이 변수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방이 오히려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김성진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덕성의 김성진. 종전이론 맞추기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변수, 서방 변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전쟁은 패자의 손실이 너무 큰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도 이겨서는 안 되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어려운 서방의 지원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균형을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군사적 이슈하고 정치적 이슈를 분리해서 딜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휴전 협정 자체의 조건에 합의하기가 이미 어려워진 상황이면 정치적 문제는 뒤로 하고 긴급한 군사적 문제를 먼저 타결한다고 하면 한국과 같은 상황이 되기 딱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는 정전을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전은 되죠. 그리고 설득 방안으로 군사 지원으로 국경 안정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프로즌 워가 되고 싶죠.
이런 사례들은 몰도바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고요. 휴전 상황은 본래 전쟁 상황보다 긴 시간이 필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는 그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는 휴전 정전도 중요하지만 양측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전쟁은 끝나더라도 전투는 끝나더라도 전쟁은 안 끝나는 한국식의 휴전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뭐그 피해를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대식 실장님, 예,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뛰어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도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러시아 전쟁을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할 때 구체적인 목표는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돈바스 지역을 장악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현재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포크로스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포크로스 지역이 아마도 9월 말에 10월 초 정도에 러시아 정부를 완전히 넘어간다면 돈바스 지역을 장악을 목표하는 러시아는 거의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미 대선을 결과를 보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을 러시아는 밟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돈바스가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했을지라도 유럽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문심을 할 기기가 약화될 수 있다. 블링컨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퇴격할 수 있을 것 같은 허용 가능성을 보였다가 다시 그걸 주문에 집어넣은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을 못하고 여러분 보실 때 포크로스크라고 하는 곳에 전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포크로스 지역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주 교수님. 러시아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서방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론은 누가 이 키를 가지고 있느냐, 푸틴이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끝내고 싶으면 끝내는 거고 끝낼 마음이 없으면 안 끝내는 거죠.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푸틴이 이룬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 개인의 야망에 의해서, 야욕에 의해서 이 발발한 전쟁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거대한 변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푸틴이 설정해 놓은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올 11월 미국의 대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국제 질서의 그 관행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타협의 무대 위에 올라섰을 때만 저는 푸틴이 자신의 키를 내려놓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러시아 국내 내부의 전쟁에 대한 피로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미국 선거 결과에 의해서 또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어떤 우위와 열의를 놓고 이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전반적인 시각, 이 대선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악할 거라고 했는데 성원영 교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으로 전혀 다른 이 전쟁의 키는 푸틴이 쥐고 있고 미국과의 핵협의 진전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장악하지 않으면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또 다른 시각입니다. 여기 그 방청석에 계신 분들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따 말미에 질문이 있으면 받을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시간의 전략을 위해서 우리 스태프진들이 메모지를 드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모를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패널분한테 질문한 것인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졸업통상교양 140주년을 맞이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한러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관심의 대상이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 또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맨 끝에서부터 이대식 실장님부터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21 회장으로서 주최 측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좀 애를 쓰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지금 들리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나머지 세 분이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한국 간의 교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비중을 볼 때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를 볼 때 러시아와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일종의 타격들은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고리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교육은 전쟁 전에 298억 달러로 한국과 교육하는 대상국 중에서 9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 교육량이 작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100개가 200개 가까이 된 국가 중에서 러시아는 우리와 9번째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 국가이고요. 특히나 해외 건설 수주에서는 2021년에 6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중공업 해외 수주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서 왔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것이 86개국인데 그 중에서 11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습니다. 약 코트라 집계하면 159개 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생산 범위만 31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대자동차, 삼성, LG, 그리고 팔도, 오리온 등 굉장히 중요한 생산 법인들이, 이 생산 법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1억 4천만이 되는 러시아 시장만 노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2억이 넘는 중아시아, CIS 국가와 동유럽까지 진출하는 교두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러시아로 하는 한정돼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53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후발주자로서 패스트 팔로우 역할을 해왔는데 퍼스트 무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 협력의 가장 앞서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첨단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로우를 우리가 발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러시아의 도움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수많은 삼성, LG, 대우의 중요한 신제품들이 러시아 기술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을 같이 기반해 오고 있던 것도 러시아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얀덱스와 현대자동차가 AI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은 전 세계 5개의 AI 연구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AI 연구소가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기타 등등 세계에서 가장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나라 기업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한 지장을 일으켰다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2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주요한 자원이 118개가 러시아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너무 놀라시면 석유급청 같은 경우는 98% 정도 이상이 되고요. 나프타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되고 우라늄은 33%가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광물들 열쇠를 러시아에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감수법 그리고 향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들이
그냥 나온 수치 이상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는 수치 이상으로 한러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생산 법인들의 그 진출은 결코 가속화한 것은 없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매우 지금 위기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어서 성원영 교수님. 전쟁 때문에 아마 득을 보는 국내의 그 산업도 있겠죠. 전쟁이라고 하는 국면 속에서 에너지 전환의 변동이 생겼고, 그래서 한국의 방위 산업체들과 원전을 비롯한 일부의 업체들은 호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얻은 이득에 비해 한국의 절대 대다수 과거 전쟁 직전까지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해왔던 수많은 경제 활동가들이 커다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과 러시아가 가진 양국의 잠재력에 비해 전쟁 직전까지 보여줬던 그 실적은 아주 기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 140여 년 전 조로소 통상조약에 맺어졌던 그 시기와 비교해도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시대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출할 것도 없고 러시아로부터 들어올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140년이 지난 지금의 수준에서 그러한 어떤 놀라운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편견 왜곡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표상으로 보여주지 않는 수많은 경제 협력의 네트워크와 그 가능성들이 유라시아 연방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 그 핵심에는 바로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를 매개로 하여 러시아를 브릿지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양손에 들고 절대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양국이 경제통상에 그동안 이루었던 일정한 성과의 기반들을 해체하거나 파괴하거나 괴멸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잠재력 수준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해도 이루었던 성과를 유지시키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의 그 관계, 특히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140년 전과 지금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한나 관계에서 유사점이 있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140년은 한국이 어떤 잠재력을 키울 만한 여건이 안 됐지만 지금 키울 수 있는 여건인데 러시아로부터 그 많은 그 자원이나 이런 협력의 아이템을 이용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게 사장됐을 때 오는 그 위험, 위기 이걸 한번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성기 교수님. 네, 뭐 전쟁에서 무엇을 얻는다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처절하기는 합니다. 얻은 게 있다면 전쟁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정도를 얻은 것이 아닐까 싶고요. 방산에서 득을 봤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전쟁 가능성의 우려 때문에 군비 증강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지난해 대비 국방비는 3.6% 2025년에 증가합니다. 그 중에 인건비성